안녕하십니까. 저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성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부정맥 쪽 환자를 보고 있고요. 부정맥 쪽에서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정맥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부정맥란 어떤 것이며 부정맥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저희가 심장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몸에서 피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피를 다시 온몸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죠. 심장 세포가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심장 수축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특히 중요 장기인 머리, 뇌 쪽이나 중요 장기 쪽으로 이렇게 산소화된 혈류를 보내고 또 혈류를 받고 그걸 다시 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근육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그 심장 근육 내에 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생성이 전도가 되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겁니다. 이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신호가 생성과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부정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란 이런 전기 신호의 생성과 전달에 문제가 되는 것을 이게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맥박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이제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맥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심맥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것은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고 있고, 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는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한 박자씩 빨리 뛰는 경우를 조기 박동 내지는 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으로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맥성 부정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심장 내에 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전기 형성되는 부위가 이런 그 우심방 쪽에 동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가 형성이 돼서 이게 그 심방과 심실 사이의 방실결절로 전도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심실 쪽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결절에 그 전기 생성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가 그 전도가 문제가 될 때 이제 서맥성 부정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빅맥성 부정맥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심방은 그 피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몸을 돌고 들어온 피가 다시 심실, 이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방 내에서 심실 쪽으로 혈류가 나갈 때 열리고 나가면서 닫히는 역할을 하는 판막이라고 있는데, 이런 몸에서 받은 피를 심실 쪽으로 보내고 심실 쪽에서는 다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부정맥 종류가 다릅니다. 이런 그 온몸에서 피를 받는 부위 심방 쪽에 생기는 부정맥을 이제 상심실성 빈맥, 그러니까는 심실 위쪽에 있는 부정맥이라고 해서 상심실성 빈맥 또는 심실상성 빈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실 쪽에서 생기는 부정맥은 심실빈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실 쪽에서 수축을 해야지 온몸으로 이제 혈류가 이렇게 통하는데, 이런 쪽에 그 부정맥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급성 심정지나 뭐 이런 급사가 같은 경우가 이런 심실성 빈맥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이런 급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상심실성 빈맥은 일반적으로 그런 급사를 유발하진 않지만 뭐 두근거린다든지 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사와는 좀 아직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빈맥성 부정맥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심실성 빈맥도 부정맥이 생기는 위치나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뭐 심방 조동, 심방 세동 이런 부정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심실 쪽에 생기는 빈맥은 뭐 심실빈맥, 심실세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그 일반적으로 보통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오고요. 일반 가슴 두근거리면서 가슴 답답함이나 뭐 숨찬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맥성 부정맥, 그러니까 맥이 갑자기 느려지는 부정맥 같은 경우는 어지럽다든지, 뭐 숨이 찬다든지, 뭐 심하면 실신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 같은 게 생기면 이런 부종이라든지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고, 그 부정맥에 모두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전혀 증상이 없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박동이라는 부정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박동이라는 부정맥은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지만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한 부정맥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 부정맥인데, 근데 많이 좀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에 심장이 건너뛰고 쿵 내려앉으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건 어떤 부정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기박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장 조기박동은 그 맥박이 일정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정하게 이제 나와야 될 요쯤에서 또 맥박이 뛰어줘야 되는데, 맥박이 뛰어야 될 장소 말고 다른 부위에서 한 박자 이렇게 빨리 뛰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기박동, 조기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박자 빨리 뛰면은 이게 쿵 하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느낌이 나면서 간혹 어지럽거나 가슴 불편한다든지 맥이 건너뛰는 증상 같은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연히 검진해서 우연히 조기박동이라는 부정맥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으면서 검진을 우연히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박동은 위험한 질환인가요? 보통은 그 심장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협심증이나 심부전 아니면 심근병증, 이런 심장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냐 아니면 심장의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조기박동이 그렇게 위험한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저희가 24시간 심전도라고 해서 홀터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조기박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혀 증상이 없는 조기박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이런 분들이 심실성 조기박동이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런 병의 악화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조기박동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심실성 빈맥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서 어떤 심장 구조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기박동은 어떻게 진단해야 하나요? 조기박동이 이게 쿵 하는 증상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에 보면 이런 그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맥이 뛰는 걸 이렇게 촉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골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목 주위에 있는 경동맥, 아니면 허벅지 쪽에 있는 대퇴동맥에서도 이렇게 맥박이 뛰는 거를 촉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뛰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맥박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24시간 심전도라고 해서 이렇게 홀터 검사라고 해서 하루 동안 심전도를 차고 일상생활 하셨다가 오시는 건데, 그때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증상과 심전도에서 기록된 것을 비교해서 이게 조기박동에 의한 증상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터 검사를 할 때는 어떤 그 자기가 두근거리는 증상, 쿵하는 느낌, 이런 게 있으면 그 증상과 시간을 잘 적어 주셔야지 저희 의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박동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조기박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수면 부족,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그 카페인이 함유되는 음료, 커피 3잔 이상, 아니면 과음,
아니면은 그 심장에 2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염증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조기박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박동의 약물적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적인 심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고 조기박동이 뭐 검진해서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가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 심장 구조적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인이 되는 인자, 과도한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음, 과도한 카페인 이런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조기박동을 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기박동의 약물적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얘기했던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도 이게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부정맥의 약 복용은 또 다른 이제 그 약 자체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전극도자 같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개월 이상 이 조기박동이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심전도에서 이런 조기박동이 15%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약물 치료를 하고도 자주 나오면서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어떤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기박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기박동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분들은 보통 아주 위험한 부정맥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전신 상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트레스나 과음, 뭐 수면 부족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잘 교정하면은 보통 좋아지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질환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그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심장 근육에. 그래서 심장 근육에 전기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 군데에서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동방결절, 동결절에서 생성이 되고 이게 빨리 심장 내로 전도가 돼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한 60회에서 100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100회 이상으로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를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빈맥성 부정맥 말고도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에도 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까 분당 100회라고 했는데 이런 그 스트레스성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도 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맥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을 때 그런 경우에를 그 빈맥성 부정맥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전기 신호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뭐 방실결절 쪽에 그 경로가 두 개가 있어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요 두 개의 경로가 회로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맥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5분, 10분 지속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몇 분, 몇 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주사를 맞고 나서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실 위쪽에서 그 부정맥 그 회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부정맥은 아니지만 갑자기 맥이 막 빨리 뛰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심실성 빈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실결정 회귀성 빈맥, 방실회귀성 빈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개 다 어떤 정상적으로는 그 전기 신호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잔존해서 남아 있어서 어떤 회로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맥이 빨리 뛰는 증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실 빈맥은 그 우리의 몸에서 그 심장 내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이렇게 보내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빈맥이 생기면 좀 급사나 뭐 이런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심실 빈맥은
이런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심근증 이런 거에 동반돼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빈맥성 부정맥은 갑자기 맥이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빨리 뛴다든지 갑자기 뭐 답답하고 뭐 이게 신경항진이 지속이 되면 가슴 답답함이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빨리 뛰어도 이게 어지럽거나 실신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아까 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맥은 보통 저희가 그 두근거리는 게 지속이 되면 그때 당시에 심전도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근거리는 증상이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분, 20분, 뭐 30분 이 정도 지속이 되면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으면 좋지만 병원에 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해볼 수 있는 건 뭐 24시간 심전도, 활동 심전도를 하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차고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인데 그때 증상이 나오면 좋지만 또 그 증상이 안 나오면 또 이것도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운동부하 심전도, 뭐 정기생리학적 검사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요. 심장에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심장 판막이나 뭐 심기능, 뭐 심장 문제는 없는지 심장 초음파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빈맥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빈맥은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상심실성 빈맥 같은 그런 부정맥은 뭐 약물 치료나 전극도자 시술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맥이 막 빨리 뛰는 상심실성 빈맥은 이런 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코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경동맥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좋아지는데 이런 미주신경 자극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로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 와서 뭐 이런 주사 약물을 맞으면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심실성 빈맥이 자주 나오고 이렇게 막 갑자기 빨리 뛰는 게 여러 번 나오고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약물 치료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허벅지혈관에 그 전극선을 심장 내에 위치시켜 놓고 자극을 줘서 그 상심실성 빈맥, 갑자기 막 빨리 뛰는 부정맥을 유발을 합니다. 그럼 유발이 되면 그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의 위치를 심장 내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고주파 열로 가하면 95%에서는 거의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도 5% 이하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상심실성 빈맥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실 빈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허혈성 심질환, 그런 뭐 심부전 이런 기저 심질환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실성 빈맥이 있었던 환자들이나 이런 고위험군은 삽입형 제세동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벅지혈관을 통해서 전극선을 심장 내에 위치시키고 뭐 부정맥 일으키는 부위를 고주파열로 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기 충격 주는 거를 자체적으로 몸 안에 이렇게 각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세동기가 여기 쇄골 밑에 피하 조직에 여기를 넣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 내에 전극선을 2개 넣어서 심장이 위험한 아까 심실성 빈맥 이런 부정맥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이게 전기 충격을 줘서 그 심실 빈맥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위험을 낮추는 건데요. 요거는 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생활요법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 수면 부족, 뭐 카페인, 과도한 음주, 뭐 스트레스 이런 거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심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단 떠오르는 게 이런 급사에 의한
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 심실 쪽에 정기적에 문제가 생겨서 박동을 잘 못하면은 그 심실 쪽에 수축과 이완을 해서 우리 뇌 쪽이나 중요 장기에 혈류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정기적인 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수축을 잘 못하게 되면 의식을 잃고 금방 사망하게 되는 거를 급성 심장 정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약 2만 5천 명이 이 질환으로 119 구급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 정지는 여기 10만 명당 발생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생존율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이게 급성 심장지가 생기면 이렇게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7% 정도, 6, 7%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의 경우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어지럽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뭐 반수 이상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그 심실 쪽에서 맥박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심실세동, 심실성 빈맥에 의해서 급성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이 이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심장은 수분 내에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나요? 이제 가장 흔하게는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어떤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걸 알았던 분들이 75에서 80%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심근병증, 심근병증이 있었던 분이 10에서 25%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간혹 젊은 나이에 운동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해서 심근이 굉장히 비후해지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동맥류 파열이라든지 색전증, 시민성 쇼크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무 질환이 없는 경우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마비가 오면 의식을 잃고 이렇게 숨을 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했던 분인데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런데 숨을 안 쉰다. 맥도 안 뛴다. 그러면은 이런 급성 심장에 의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119에 신고가 뒤처지면 이게 아무래도 처리하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딱 당황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 후 한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발생을 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생존율도 높고 그 뇌 손상률도 훨씬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문 인력이 근처에 바로 있다고 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그 주변인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이렇게 안 한 군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급성 심장 정지 이후에 5분 이내에 빨리 할수록 생존율이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그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이렇게 교육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119에 빨리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어떤 공공시설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 어떤 관공서 이런 거에는 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그게 있다고 하면 가져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호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30대2라는 거는 가슴 압박을, 여기 보시면 가슴 압박을 1분에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박이 5cm 이상 들어가도록 세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회 했으면은 뭐 2번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또 30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고 오면 그거를 빨리 연결을 해서 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기 충격을 빨리 줘야지 그 심실성 빈맥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119가 빨리 와서 병원을 가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가슴 압박 위치는 이렇게 명치 부위, 여기 명치 이게 뼈가 있습니다. 이 명치뼈 아래쪽을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팔을 피고 4, 5cm, 5cm 정도 들어가도록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세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빨리 이걸 갖고 오면 전원을 켜고 그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게 우측 쇄골 밑에 하나 붙이고 좌측 겨드랑이 쪽에 붙이면 됩니다. 심장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류가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류가 와서 그 전기 충격을 주면 심실 빈맥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옵니다. 이 기계 자체에서 심장을 분석합니다, 리듬을 분석합니다 할 때는 그 심폐소생술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한 몇 초 정도 잠깐 멈추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제세동이라고 하는 건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제세동이 필요하답니다라고 이게 말이 나오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전기 충격 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전기 충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심장 압박, 그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급성 심장 정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잘 옵니다. 어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분인지 비만하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심근경색도 잘 오고 협심증도 잘 오고 그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심부전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심실빈맥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을 하면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이런 급성 심장 정지가 그만큼 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치료를 있으면은 치료를 하고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운동이랑 체중 조절,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적절한 식이,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을 하고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담배가 허혈성 심질환도 일으키고 이런 급성 심정지도 잘 일으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으면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심장 정지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허혈성 심질환이 있어서 이런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제세동기를 아예 그냥 몸 안에 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그냥 몸 안에 그냥 이렇게 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배터리가 되거든요. 피하 조직에 여기 쇄골 아래쪽에 그 피하 조직에 배터리를 넣고 전극선을 심장 내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런 그 위험한 그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실 빈맥이 유발이 되면 그냥 이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 충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나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은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급성 심장 정지의 원인은 그 관상동맥 질환이면서 좌심실실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이런 심정지가 있었던 분이나 이런 심실성 빈맥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을 합니다. 동맥경화를 예방을 하면 이런 게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특히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게 심방세동은 이것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그 요즘에 고령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방 쪽은 온몸에서 오는 피를 받아들이고 온몸이나 폐 쪽에서 오는 피를 받아들이고 심실은 그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심방 쪽에서 잔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좌심방 쪽에서 생기는 거를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심방 쪽에서 이렇게 수축을, 이게 전기 신호가 나와서 수축을 해줘야지 이게 심실 쪽으로 보내고, 심실 쪽에서 또 수축을 해야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이런 심방에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못하고 그냥 미세하게 막 떠는 겁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떨면 그 수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이제 이런 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좀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잘 생깁니다. 그래서 65세, 75세 들어가면서 훨씬 많아지고 75세 이상에서는 6%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60세, 70세 올라가면서 이렇게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이건 연도인데, 연도가 올라가면서 저희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연세가 드시면 이게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이렇게 80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거의 2배 정도로 심방세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은 왜 생기냐?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70세 이상에서 급증하기 때문에 뭐 노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뭐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있으면서 이제 심방세동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게 보령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면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들이 심방세동이 잘 생기고,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그 심방세동이 이런 게 없는 분들보다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간혹 젊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음주, 과음, 술을 마신 다음날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두근거린다, 이런 경우에 이게 음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 막 그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이런 심방세동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음주나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걸 조절을 하시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방세동이 생기면 그 심방 수축이 소실이 됩니다. 이렇게 막 미세하게 떨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실 쪽으로, 그렇지만 그 빠른 그 미세한 떨림이 다 심실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실 쪽으로도 막 굉장히 빨리 가면 아까 얘기했던 심실 빈맥과 같은 게 생기면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어느 그 심방과 심실의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걸러줍니다. 심방세동이 막 빨리 뛰어도 방실결절 쪽에서 그걸 다 못 받아들이고 일부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부적절하게 심실 쪽도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심부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미세하게 떨기 때문에 수축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심방 쪽에 그 혈액이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정체가 되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이 또 심실 쪽으로 가서 다시 뇌혈관 쪽으로 떨어져 가면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좌심방기라고 하는 곳에 혈류가 정체되면 이렇게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뇌혈관, 어차피 심장에 있는 혈액이 뇌혈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혈전이 심장 안에 생겼는데 이게 툭 떨어져서 좌심실 쪽으로 가고, 좌심실에서 또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뇌혈관 쪽으로 가면 그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잘 모르는데, 심방세동인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신경과 환자를 보면 뇌졸중으로 오셨는데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심전도는 약간 불규칙하게 뛴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맥이 일정하게 뛰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빨리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상 범위 내에서 이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과 관련 있는 가장 임상적 문제는 그 중풍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 중풍이 위험성이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보다 뭐 5배 이상 높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좌심실도 이렇게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에 좌심실이 빨리 뛰면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합병증이 뇌졸중, 심부전이 가장 큰 합병증이고, 뭐 심부전이 생기면 뭐 숨이 찰 수 있겠죠. 숨이 차고 뭐 다리도 붓고 뭐 그러면은 또 뭐 심부전으로 입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결국 이런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게 생기면 결국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운동을 할 때 숨찬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검진에서 우연히 심방세동이 있네요,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방세동이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또 증상이 전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증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맥박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거나 불규칙한 심박동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심방세동도 굉장히 그 맥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갑자기 쭉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지러움이나 실신 같은 증상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또 이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술이나 뭐 이런 일시적으로 나오는 심방세동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하고, 좀 지속이 되지만 뭐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지만 뭐 몇 년, 1년 이내다. 그러면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뭐 장기간 지속성, 뭐 그리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뭐 영구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환자마다 이것도 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 없다 하는 분들보다는 더 안 좋겠죠. 뭐 예후나 이런 게.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는 그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뇌졸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항응고제를 치료해야 될 수 있고요. 맥박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 빠르지 않게 심박수 조절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고혈압이나 뭐 해열성 심질환, 뭐 이런 심근병증, 심부전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뇌졸중이 더 잘 오냐, 어떤 분들이 더 혈전이 잘 생기냐, 그런 거는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혈압, 당뇨, 어떤 혈관 질환 이런 분들이 더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뭐 뇌졸중을 앓았다든지 뭐 이전에 뭐 혈전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거든요. 각 고혈압이 있으면 1점, 당뇨가 있으면 1점. 그런데 여기 2점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75세 이상이다. 그럼 2점입니다. 이거는 그 뇌졸중 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뇌졸중을 한번 앓았었다. 이런 분도 2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다 더해서 2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연관 뇌졸중 발생률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2점 이상인 분들은 항응고제를 이렇게 항응고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뇌졸중 올 위험이 높진 않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 확률이 없지만 뭐 하나나 뭐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75세나 이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은 요 하나만 있어도 2점 이상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약은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피를 묽게 하니까 그 부작용으로 조금 지혈이 덜 될 수가 있고 뭐 잇몸이나 뭐 코피가 날 수가 있고 어디 멍이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써왔던 약이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인데요. 요건 예전부터 이제 써왔던 약이고, 뭐 최근 2015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라고 있는데, 와파린이랑 이제 효과는 비슷하면서, 와파린보다 뭐 출혈의 위험성이 적고, 뭐 음식물 상호작용이나 뭐 약물 상호작용이 훨씬 적은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인데, 최근에는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파린보다도. 그래서 와파린은 뭐 예전부터 써온 가장 오래된 약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약물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와파린을 드시고 이게 정말 그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 체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체열을 해서 와파린의 효과가 적정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와파린을 먹을 때는 조금 약물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다른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뭐 와파린 효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음식의 그 상호작용도 좀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파린을 먹고 있는 분들이 뭐 인삼이나 뭐 술, 뭐 이런 무좀약 같은 이런 거를 먹으면 약간의 와파린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출혈의 위험성이 약간 올라갑니다.
대신에 뭐 청국장을 매일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시금치, 상추 이런 거를 뭐 매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결핵약이나 간질약 이런 거에 의해서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 와파린 말고 요즘에 나오는 항응고제는 피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상호작용도 없고 약물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 와파린이랑 비교해서 그 항응고 작용은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뭐 뇌출혈 부작용은 좀 더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약물 효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이 나오지만 대신에 또 끊으면 효과도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뭐 하루 이틀 안 먹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혈전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와파린에 비해서 비싸지만 요즘에 그 아까 얘기했던 위험인자가 2점 이상이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방세동에서 그 맥박수가 빠를 때는 이런 베타 차단제, 뭐 칼슘 차단제 이런 게 혈압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써서 그 맥박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부정맥 약제는 이런 항부정맥 자체에 또 부작용이 있고 이 항부정맥 자체가 또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지속이 될 때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약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약물로도 잘 안 들어오면 그냥 전기 충격을 줘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패치 같은 걸 붙이고 뭐 이렇게 환자분 주무시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상 율동으로 돌릴 수 있는데 요거를 할 때 꼭 항응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한두 달 정도 항응고제를 주고 뭐 피를 묽히는 약을 준 다음에 이런 것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조금 재발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오긴 하는데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허벅절관을 통해서 전극선을 심장 내에 위치시키고 이게 좌심방입니다. 좌심방에 그 폐정맥이 들어오는 네 군데 부위가 있는데요. 그 입구 부위를 이렇게 고주파 열을 가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뭐 70%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심방세동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됐고, 70세 이상이고, 뭐 좌심방도 굉장히 커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방세동 환자는 술이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과음은 피하는 게 좋고 흡연 자체도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제 비만이나 뭐 수면 무호흡이 또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 있다면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은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체중 조절, 뭐 필요하면 양압기 같은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서맥이라는 건 이게 오히려 그 맥박이 정상적으로 아까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떼야 되는데 갑자기 뭐 40회, 30회 이렇게 맥이 갑자기 느려지는 것을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떼야 되는데 60회 이하로 떨어지면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우리가 그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거나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도 맥이 60회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라톤 선수 같이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맥이 한 50회 정도로 이렇게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4, 50회 정도로.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나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이 편안하거나 잠잘 때 이렇게 맥이 떨어지는 것은 치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낮에도 이게 잠잘 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해서 온몸에 그 산소 이렇게 산화된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맥이 너무 느려지면 그 적혈구가 뇌로 이렇게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맥이 너무 느려지면 어지럽다든지 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든지 뭐 심하면은 맥이 너무 느려지면 실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심전도에서 서맥성, 그러니까는 맥이 뭐 3, 40회로 굉장히 느려진다. 이러면은 그 서맥성 부정맥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혈압이랑 맥박을 재겠죠. 그래서 맥박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이런 어지럽고 숨차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심전도 검사를 해보고 심전도 검사에서 또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맥이 느린 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다 없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전도를 여러 번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심전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심전도를 하는 거고요. 활동성 심전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 심전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심전도는 이렇게 전극선을 붙이고 이런 주머니 같은 거를 차고 하면서 하루 일상생활 하셨다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섬액성 부정맥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섬액성 맥을 빠르게 하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이 일시적으로 맥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섬액성 부정맥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인공심박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박동기는 그 맥이 느릴 때 그 심장에 자극을 주어서 맥을 60회 이상으로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삽입형 제세동기랑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빗장뼈 아래에 피부를 절개해서 피하 조직에 그 박동기를 넣고 그 전극선을 심장 내에 위치시켜서 그 맥이 50회 이하로 느려지면 자극을 줘서 맥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하 조직에 박동기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 안까지 전극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극선에서 맥이 느려진다 인지를 하면 전류를 줘서 그 맥을 한 60회나 미리 정한 세팅 50회나 60회 이상으로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 심박동기와 인공 심장은 다르죠. 인공 그 심박동기는 그냥 여기 배터리를 피하 조직에 놓고 전극선을 줘서 이렇게 자극을 줘서 뛰게 하는 거고, 인공 심장은 완전 심장 기능을 대체시키는 요거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액성 부정맥이 그 의료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마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액이 있고 증상이 있고, 증상은 어지럽거나 실신하거나 섬액이 있으면 그게 어떤 그 교정 가능한 인자가 없어야 되겠죠. 어떤 교정 가능한 인자가 있으면은 보험 기준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 기준 교정 인자가 없고 이런 게 증명이 된다면 심박동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인공 심박동기를 좀 미뤄볼 수는 있지만 이게 섬액성 부정맥에 의해서 실신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 심박동기를 하면 박동기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박동기 점검을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숨찬 증상이나 어지러운 게 좋아지면 보통은 심박동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박동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터리는 얼마나 가는지, 전극선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 심박동기 배터리는 보통 7년에서 10년까지 예상을 하지만 자기 맥이 잘 안 나와서 그 박동기가 꾸준히 자극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돼서 더 빨리 달고, 자기 맥이 어느 정도 꽤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비가 적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기 점검을 할 때 보통 배터리 수명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정맥은 무엇이고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조기박동,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도 상심실성 빈맥, 심실성 빈맥, 그 다음에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섬액성 부정맥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부정맥이 다 위험한 질환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실빈맥은 심장 급사와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이나 간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심실빈맥과 관련해서 갑자기 급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박동은 위험한 질환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박동이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맥이 퍽 빠지면서 나 이거 진짜 위험한 질환 아니야? 갑자기 급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심초음파상에서 구조적 심질환이 없고 조기박동이 맞다면 이게 크게 위험할 부정맥은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심방세동인데 뭐 치료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심방세동으로 제가 뭐 항응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신부전 예방약을 드리는데 올 때마다 심방세동은 좋아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구형이나 지속성 심방세동이죠. 근데 환자분은 증상은 또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항상 물으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심방세동이 있네요. 제가 지금 치료가 되고 있긴 한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그런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런 위험 환자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항응고 치료를 안 하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5배가량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응고 치료가 이런 뇌졸중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특히 뇌졸중이 한 번 오면은 이게 좀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워 있었어야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액이 있다고 해서 다 심박동기를 해야 되나요? 물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환자 뭐 이런 분들은 부교감 신경 항진으로 이렇게 섬액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